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일 구원운수학원의 신정현 원장입니다. 오늘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특히 학생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무언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Q&A 식으로 좀 준비한 설명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부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설문을 좀 받았고, 저희 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나는 국어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요에 대한 Q&A를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공부법이나 학습법에 대한 Q&A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진행할 연사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1팀의 이서연 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저 김종일 국어논술학원에서 현재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수시, 정시,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이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은 저희가 2부에서 선배들에게 질문을 듣기로 하고, 대신 국어 선생님께는 수능 국어, 내신 국어 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같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이제 내신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수능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현재 제가 이제 2학년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애들은 그냥 제 얼굴만 보면 항상 하는 멘트가 저는 정시예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동일해요. 왜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국어와 관련된 내신 교과가 1학년은 국어, 2학년 1학기는 문학,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독서랑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이 다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을 응용한 게 이제 수능 국어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단시간에 될 만큼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아마 어머님들도 늘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시험만 보고 나면 엄마 나 모의고사는 잘 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면 내신 국어를 하는 게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굉장히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아이들이 일단 목동권 지역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풀리면 최소한 내신보다는 등급이 더 잘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믿고 엄마 나 모의고사는 1등급이잖아. 나 내신은 아무리 해도 3등급이야. 그러니까 난 그냥 모의고사? 뭐 이렇게 계속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신 국어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나서 이제 수능 공부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탄탄하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3월 달에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거기서 1등급이 나온 건 그건 본인의 실력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어떤 자신의 실력을 확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1등급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등급 컷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내신 국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 학원에서 클리닉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막상 실전에 가서 모의고사만 보면 등급이 안 나온다. 나는 이런 친구들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험 보러 들어가면 저희가 아무리 이제 학원에서 클리닉 모의고사를 볼 때도 실제처럼 이제 연습을 하려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도 막상 이제 학교는 조금 더 긴장이 되니까 긴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을 나오고 나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실수했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다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었어서. 근데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실전에서 긴장도 하고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자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은 계속 1등급 나오는데 학교도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느낌? 아니면 내신 같은 경우도, 내신도 이제 학원에서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점수가 꽤 잘 나오다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아는 거야. 나 이거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나 알고 점수 잘 나오니까 쓱쓱 넘어가며 공부하다가 정작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말은 실수지만 나 이거 뭔진 아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같은 경우는 진짜 꼼꼼하게 끊임없이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수능에서 보면 가장 첫 시간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가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저녁형 아이들은 밤에 늦게까지 깨 있다가 아침에 비몽사몽한 친구들이 많아서 막상 시험 보면서 정신이 깨어있지 않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가면 그런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의고사를 사실 지금 이제 9월에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 모의고사를 잘하는 공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9월 모의고사 자체가 없고 8월 마지막 날 1, 2, 3학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기는 해요.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가 인천교육청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 친구들은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 주에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 아마 아침 모의고사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기는 하고, 아마 2학기 때 아이들에게 남은 모의고사는 11월 달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나 모의고사 성적을 확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정확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한 회분을 푸는 건데, 이 푼다라는 거가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친구들 막 순간 약간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정확하게 오답까지 하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한다면 이건 점수가 분명히 올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수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 국어에 되게 성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재수생이 들어오게 되면 뭐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이 떨어지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수생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풀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학교도 안 가니까 매일매일 한 회분씩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을 철저하게 하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든 방법인데, 이게 벼랑 끝에 몰린 친구들은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면 효과가 좋은 친구들은 저는 열흘 안에 3에서 1등급으로 뛴 친구들도 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어 모의고사는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게 사실은 되게 많아서 방학이 아닌 때는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분씩 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문 하나라도 매일매일 풀면은, 국어도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감각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뭐 만약에 방학 동안에 나는 수학에 좀 집중을 할 거야, 국어는 조금 쉬었다가 내신도 잘 나왔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오게 되면 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시간 부족이라는 건
그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45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1학년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를 풀고 자신들은 검토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다 풀고 OMR 색칠하고 펜을 딱 놨을 때 그리고 종이 치면 그게 가장 적정한 시간이기는 한데 정확도를 높이면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 80분 안에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대충 풀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일단은 꼼꼼하게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어가 성적을 높이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딱 두 가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뭐였죠? 하나는 만약에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올 여름방학 30일 동안 매일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버겁다고 하면 어떻게? 매일 지문 하나라도 정확하게 분석입니다. 학생들. 네. 이건 학부모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국어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대로만 공부하면 괜찮은 건가요? 뭔가 좀 객관적인 자료,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편차가 심한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안 했을 땐 점수가 안 나오고요.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이건 약간 남학생들한테 좀 통하는 건데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서 갑자기 100점이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난 1등급인데 어디 너랑 같이 겸상도 못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게 말만 그런 거고 맨날 저한테 저는 반 1등 막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손 붙잡고 얘기하거든요. 너와 같은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다. 이러다가 다음에 못 보낼 수 있다. 너 자존심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은 알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정작 그 다음 시험에는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내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정말 똑같이 계속 열심히 하면 등급컷이 유지가 되지만 안 하면 떨어지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과 3등급, 2등급과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평상시 모의고사 풀 때도 많이 있을 거고 학교 시험일 때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너의 성적은 가장 등급이 낮게 나온 3등급이나 4등급이 너의 성적이다. 그럼 아이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로 남학생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너가 1등급이 나왔던 건 그건 그때 너가 알고 있는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와서 너 나한테 읽지 않고 그냥 풀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가 아는 내용만 나와서 등급이 잘 나왔던 거지 한 번에 1등급과 3-4번에 3, 4등급이라면 너의 성적은 3, 4등급이 맞으니까 이럴 때는 기본 개념부터 다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나 이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나 이거는 약간 부족한데? 라는 부분이 스스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서 처음부터 문학이라든지 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한번 훑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의 독해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이제 비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6년 동안 내내 수능에서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웠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표준 편차라고 해서 평균이 얼마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6년 동안 내내 국어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국어는 웬만큼 하면 나 1등급 나오니까 라고 무시하는데 고3에 가서 수능에 가서 막상 정말 국어 1등급 받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자전거는 옛날에 자전거를 tas어. 그러다가 내가 한 6개월 자전거를 안 타다가 자전거를 또 타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굴러가요. 근데 국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아서 내가 예전에 1등급이 몇 번 나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해도 1등급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이고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학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국어를 매일매일 3년 동안 꾸준하게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편차를 줄이고 고3 때 국어 하나만큼은 내가
만족스러워, 조금 편안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신 잘 보는 법. 내신 잘 보는 방법은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치면 대답이 바로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제 암기를 시키는데, 근데 저는 주로 남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게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진 게,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 남자인데 도대체 외우라고 시켜면은 눈으로만 보지 이렇게 쓰면서 외우질 않는다. 근데 이제 어머니 세대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깜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게 익숙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신은 무조건 교과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때 습관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도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매번 저한테 문제를 매일매일 달라고 해요. 근데 등급은 항상 3,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되게 열심히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왜 맨날 저 친구는 3, 4등급이지? 하고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너 교과 내용 공부 안 하고 문제만 드립다 풀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그게 맞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문제만 많이 풀면 점수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방법이 사실은 선생님이 예전에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막 이랬더니 그러면 교과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과 내용이고요.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별로 조금씩 특징이 있지만 외부 작품들이나 연계 작품이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이 엄청 높지는 않고 미리 공지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만약에 외부 작품 나오는 게 너무 불안하다라고 싶으면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내신과 내신 사이에 학원 입장에서는 내신과 내신 사이에 정규 수업도 있고, 방학 때 이제 정규 수업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수능 관련된 문제를 다루니까 그때의 감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외부 작품을 이미 쫙 뽑아요. 쫙 뽑아서 그걸 아이들한테 그냥 주고서 그냥 외우게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해보자 이럴 순 없고 정말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입에 떠 먹여줘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요는 내신 같은 경우는 단타의 시간을 잡고선 집중도만 높이면은 무조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나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교과 내용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사실은 100점에 100%가 있다면 70%가 교과 내용 완벽하게 아는 거고요. 그 이후에 30%가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파악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아이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이제 영역별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고전시가 해석이 너무 어렵다고. 그 고전시가가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고전시가 딱 지문만 보고도 그냥 토 나올 것 같다고, 읽기 싫다고 그냥 덮어버리는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와서 고전시가와 관련된 어휘를 굉장히 많겠죠? 그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는 저희가 공무원 시험을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하고요. 고전시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규칙은 사실 10개도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글자가 고전시가에 나오게 된다면 얘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대충 마을로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이 점 하나를 아레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제가 뭐 수업을 할 건 아니지만 아레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음절에 아레아가 쓰일 때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아로 바꿔서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아레아가 나오는 경우는
으로 바꿔서 읽으면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해요.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타임슬립을 해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통하겠니? 야, 안 통해.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최대한 오늘날과 비슷하게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규칙 몇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알고선 이제 고전시가를 끊임없이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치 이게 나에게 온 연애편지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연애편지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흥미라도 있고 뭐 공부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먹은 친구들한테나 가능한 방법이지 이게 안 된다면은 그냥 아예 한글 해석본과 원문을 놓고 한글 해석본을 읽고 원문을 읽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고전시가에서 필요한 어휘라든지 규칙 같은 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면 적용해서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1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1학기 때 고전시가 관동별곡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2학기 때 주로 고전시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고전시가 한 번 내신으로 딱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죽어라 계속 외우고 반복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은 약간 눈이 열리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대충은 아이들이 느낌으로 읽을 수는 있게 되거든요. 근데 고전시가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마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할 건데 그때 하는 멘트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고전시가 어려워라고 하는데 문제 풀면 다 맞아요. 그냥 자기 마음 한구석에 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여름방학에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면은 고전시가를 현대어풀이와 그 다음에 원문을 놓고선 1대1로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계속 같은 것만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본 어휘를 갖다가 넣어서 해석을 지우고선 이제 원문만 읽는 연습을 하면 이거는 고전시가 작품 하나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작품들은 수월하게 아이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남학생들이. 문학이 어렵고 지금 고1 학생들 예비 고1부터 고1 친구들까지는 문학을 아마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판 처음 보는 작품들이 계속 막 나오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있을 때 고전문학을 쓴 분들은 이미 다행인지 어쩐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나올 만한 작품들이 엄청 많지는 않고요. 현대문학은 지금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새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문학이랑 독서랑 만약에 문법 중에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늦게 나오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타에 뭔가 성적 향상을 바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주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학원 기준으로 여름방학 때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2개를 풀고 수업 시간에 문학 수업을 하게 되면은 최소 아이들이 문학 작품 13작품 정도를 갖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대하게 거창하게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5분 10분 정도만 한 번만 훑어보고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쌓여서 어느 순간은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감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서 지금 너무 어렵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얘는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에 가선 비문학이 관건이라고 하던데. 그쵸. 그러니까 수능을 보면 매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독서 지문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1학년 친구들은 엄마 나는 독서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여기 읽는 거 읽고 여기 답 고르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독해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눈으로만 푸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눈으로 쓱 보고 답 찍고, 눈으로 쓱 보고 답 고르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지문이 짧은 1학년 때는 가능하지만 점점점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놓치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가 않게 돼요.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문을 읽지 않고 첫 문장을 봤더니 이거 내가 아는 지구과학 내용이네? 하고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에게 자랑을 해요. 자기 이과라고. 근데 그런 게 운이 좋아서 그게 맞은 거지 사실은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정작 중요한 수능에 가서는 등급컷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독해 방법을 확실하게 잡고 여기서의 독해 방법의 기준은 뭐냐면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한 번씩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그거 다 읽으면 시간 부족해서 다 못 풀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 80분 안에 풀고 60점 받을래? 너가 80분 안에 60점을 맞나? 아니면 정확도를 해갖고 시간 부족해서 60점을 맞나? 똑같다. 하지만 좀 더 고무적인 것은 정확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한 해분씩 풀기가 힘들다면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비문학 지문을 읽고 오답하는 습관만 가지게 된다면 얘는 3학년 될 때까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3, 4등급.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제가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 정규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냥 방학에 혼자 인강 듣고 공부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너무 힘들어 갖고선 이제는 그냥 좀 쉬고 싶다 잠깐. 근데 어떻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고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주로 혼자서 인강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계속 1등급이고 혼자서 인강 공부를 할 때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 저는 학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동안만큼은. 근데 그게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항상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수능 보는 전날까지 계속 국어학원을 다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나는 수학과학이 너무 좋은데 자꾸 국어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방학 때 한번 엄마 나 방학엔 혼자 해볼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긴 한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학원의 힘을 빌려서 강압적으로라도 자신을 이제 약간 얽매이는 그런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름 정규 수업에 준비한 것 자체가 2학기 내신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로 많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개강은 일단 다음 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종길고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 공부만 너무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아이들한테 충격요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주고 싶어서 이번 주는 종길고사를 보고 다음 주는 정규 수업이 개강이 되는데 저희가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 때는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을 이제 문학 시간에 다루게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경제, 과학기술, 예술, 인문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선행을 뭘 할 거냐면 독해 방법을 먼저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어느 곳에서든 읽는 방법을 꼼꼼하게 연습했던 친구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그냥 시험지 주고 풀어 이러니까 이게 풀어왔던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독해 방법을 꼼꼼하게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연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현대문법에서는 의문 부분이나 단어 부분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 2학기 때는 문장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학원이나 용비어천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학교, 특정 학교에서 굳이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많이 주신다고 하여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수업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최상위반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 문자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총 30명 정원이고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제 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각각 30명이 아니라 두 반 합쳐서 30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반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적고 선생님들도 좀 밀착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개념이 잡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근데 능력이 뛰어난데 나 맨날 1등급이야. 근데 이제 일반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약간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3학년 문제라든지 어려웠던 문제들 같이 풀면서 약간 흥미를 돋우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제랑 그제랑 사실은 테스트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친구들 중에서도 나 최상위반 테스트 한번 봐볼까? 라는 친구들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시간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서 이따 끝나고 가실 때 저기 앞에 건너편 데스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반에 들어가도 좋지만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이런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저는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수에 상관없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시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따 끝나고 한번 접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규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오늘 드린 이제 유인물 안에 아마 시간표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 진행이 되고 문학하고 화작을 9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화작은 합법과 작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을 90분씩 진행을 하고 선생님 두 분이 이제 페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각 교과마다 이제 교재에 관련된 과제가 나가고요.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봐요. 매주. 그래서 그 과제와 어휘 테스트 결과는 아이들이 그날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님 문자로 이제 가서 어머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주간 김종길이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예비고일 때는 하지만 여름방학 때부터는 바꿔요. 모의고사로 바꾸거든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모의고사를 여러 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간 모의고사 과제가 나가고 아이들이 와서 클리닉 시간에도 또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2개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리닉 같은 경우, 클리닉은 뭐 저희 수업 외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80분 동안 클리닉을 진행하고 담당 강사랑 1대1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여름방학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안에 유인물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세국어를 2번을 넣은 이유는 2학기 때 저희가 정규 시간에 중세국어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또 들으며 이게 뭔 말인가? 라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세국어 수업을 2차에 걸쳐서 넣기는 했는데 근데 영일고등학교하고 대일고등학교는 1학기 때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고전시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고전시간을 시대 순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나는 논리정연한 거 좋아해. 뭐 어서부터 뭐가 문제야 이런 걸 딱딱 끊어서 공부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되게 많기는 한데 경제 지문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조금만 어려워도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이제 독서 특강 마련을 했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소설보다 시를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현대시 수업을 저희가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작품을 현대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눈을 기르면 다른 문학작품 해석하는 것도 조금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고 원하는 특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관련된 일부가 끝났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자, 질문사항이 없으면 바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대입에 관련된 것, 공부법, 학습법에 대한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선배들한테 박수 한번. 자, 저 끝에부터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고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장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학과 한의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최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요일 날 집에서 자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바로 2년 뒤에 3년째 되는데 아마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학생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대입 입결을 한번 들어보죠. 나는 어떤 전형을 어떻게 대입을 갔다. 이고 여기 있는 후배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내신, 기말고사 내신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1학년 1학기 때 내신 때는 어느 정도였고 고3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아니, 네,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전 과목 2.3 정도 됐었고요. 최종 내신 성적은 2.0이었습니다. 처음 성적이랑 최종 성적이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잘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저는 1학년 때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수학 과학을 약한데 운 좋게 수학 과학을 잘 봐가지고 그때만 2.3이 나왔고 2학년 때는 내내 2점대 중후반을 유지를 했어요. 3점대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고3 1학기 때 그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신 성적을 1점대까지 1점 초반까지 완전 끌어올리게 되었어요. 약간 조금 굉장히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여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놀랐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확고히 내신 성적을 준비한 덕에 그 1학년 때 잘 봤던 내신 성적 그대로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 전형으로 지금 현재 연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다음에 연세대 말고도 고려대랑 성균관대 같은 학과를 붙었습니다. 지금은 학생 종합 전형이랑 교과 전형을 굳이 나누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체로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드라마틱한 성적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전교 등수로는 한 몇 등 정도였을까요? 그 최종 전교 등수는 9등으로 기억을 하고요. 문과 내에서는 한 3등 정도 해서 3등, 4등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2.0 뭐 이런 등급이 양전고나 강서고나 이렇게 갈수록 전 과목을 잘 받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까 2.0 정도로 졸업했는데 전교로는 한 9등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드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장호진입니다. 제 첫 1학년 1학기 성적은요 3.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종 평균 내신 성적은 2.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지우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3.2등급에서 매년 한 등급씩 올려나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3학년 1학기 때에는 이제 첫 번에 이제 3.2등급을 받았던 거랑 비교했을 때 1.4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상승 곡선을 만드는 게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맞았고요. 그 사회탐구 한 과목을 제외하고 1등급을 맞았고 이제 전국 상위 0.25%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21학번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정시로 합격하고
재수 때 수시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영훈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1학기 1학년 성적은 1.7이었습니다. 1.78 정도여서 거의 1.8로 봐도 무관한데요. 저희는 여기 옆에 양전고와 달리 일반고기 때문에 1.7 등급이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3 마무리는 해서 이제 1.6까지는 끌어올렸는데 그 일반고 출신들은 이제 작년부터 고3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이제 투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네, 이게 A, B, C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내신에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총 4과목 정도만 내신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1점대 초반이 엄청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신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네, 작년부터. 그래서 내신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 과목. 저희가 이제 또 작년부터 교과가 사라지고 지역 균형 인재 전형으로 바뀌면서 비교과 20%가 더 추가된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3학년 때는 내신 뻥튀기가 이제 가능하니까 2학년 때 엄청 내신 낮더라도 낮다기보단 좀 수시를 포기하기 좀 애매한 성적이더라도 3학년 때 뻥튀기가 가능하니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인재 균형 전형에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들어왔습니다. 네. 전교 등수는 이제 전교 10등이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 중학교 생활을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만 말씀드리면 평균 2.6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제 주요 교과 과목만 살펴보자면은 영어랑 수학은 4등급이 나왔고 국어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어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학원을 다녀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이제 고3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신 따기가 좀 쉬웠기 때문에 1.8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평균 내신은 2.1 정도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의예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고했기 때문에 학종을 모두 한의예과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한의예과는 1차 불합격, 그다음에 동국대 그리고 원광대 한의예과는 최종 합격을 했고, 그리고 과천대 한의예과는 면접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종이었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이제 주위에 들어온 동기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점 초반대, 이제 제일 낮았던 내신은 한 1.4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수능은 국어 언어와 매체 1등급, 그리고 미적분 2등급, 그다음에 영어 2등급, 그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생명 1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은 3등급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정시여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수능을 치니까 정시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시를 일단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었죠. 수시, 정시, 언제부터 정시해야 되나요? 뭐 이게 있는데 우선 고1, 제가 질문을 OX에서 바꾸겠습니다. 고1 수시와 정시 무엇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고1 그냥 수시가 더 중요하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 말씀 주시, 마이크로 가죠. 저는 이제 사실 정시랑 수시를 한 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약간 뭘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고1 때 수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정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 정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제 성적을 가지고 제가
현역 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 다른 주변에 정말 정시만을 파겠다라고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 모집단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신을 끌어올려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정시를 잡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랑 정시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챙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12개의 시험이 남아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내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수시를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에서도 쓰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시는 어쨌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수시나 정시는 그 방법이겠죠. 네, 수시를 1학년 때 던진다는 건 그 방법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앞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를 챙기는 게, 내신을 챙기는 게 그렇게 큰 소모가 되지 않고 또 정시 내용과 충분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3학년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또 저나 이 호진 친구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면 또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4명의 선배가 다 동일한 의견이시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시는 도대체 언제, 지금 고1은 전부 다 수시라고 했는데 정시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고,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해서 숫자 손가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자, 해주시죠. 자, 여기는 끝에서부터 그러면 지우 학생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정시랑 수시랑 그렇게 딱딱 잘라서 바라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시를 챙긴다는 건 내신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고, 정시를 한다는 건 그 나머지 시간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 텐데, 저는 그냥 김종길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만 방학 때 잘 따라도 그게 충분히 정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심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수시를 버리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나만의 학습 루틴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방학 때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그게 저는 정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시를 3학년 때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를 들었었는데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2.6등급이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 아닌 거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아직 수시에 희망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올린다고 해도 이게 내 어떤 평균 등급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12월, 1월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부터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고1, 2 때 모의고사를 전혀 안 풀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 뭐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수시를 못 하겠으니까 정시를 한다가 아니라 수시보다 정시가 더 편하다라든가 반대의 케이스라든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아마 고2가 끝날 때쯤 되면 모의고사를 풀어본 것도 많고 또 문제를 풀어본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정시를 준비를 하고 또 고3들이 푸는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도 등급이 사실 잘 안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사실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의욕도 떨어지고 또 그때부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학년 때 3학년 모의고사를 뭐 2등급을 맞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생각보다 3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면 저는 아무래도 고1, 2 때는 수시를 준비하고 고3 때 정시를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나눠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는 정말 학종으로 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종으로 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AI 모듈로 마스크를 어떻게 쓰냐를 어떻게 쓰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 사람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를 구별 가능한 기계까지 만들어 봤어요. 네. 실제로 이제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거기까지 이제 만들었다 하고 실제로 썼거든요. 교문에서. 네. 근데 그것까지 기재가 되었는데도 떨어졌어요. 학종 1점대 중후반인데도. 네. 그래서 학종으로 가기 정말 힘들다라는 걸 느꼈고 체감으로. 그래서 일반 고 기준으로 교과로 가기 위해서는 고2 중간까지만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빠르게 정시로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일에 중간을 봤는데 희망의 끈이 있다, 3학년 때까지 봐도 되겠다 라는 척도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그게 2점대 초반입니다. 2점대 초반까지는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2점대 중후반이다 고2 봤는데 3학년 때 1등급 받을 자신 없으면은 전 정시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모두 다 일반화하긴 좀 힘든데 모든 일반고가 이렇다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대부분 진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2점대 초반이 아니면 고2 중간까지 봤는데 네, 빠르게 정시 공부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여고도 일반고이기 때문에 정시를 심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금 성적이 조금씩 올라서 만약에 수시를 챙겨야겠다고 고2 겨울방학 때 가서 생각이 드신다면은 일단 저는 정시 준비를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3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국어 기출을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다시 수학 개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해서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시를 챙기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크게 그 정시 준비를 하는 데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정시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3학년 1학기는 아무래도 수능이 당장 코앞이다 보니까 내신을 챙겨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대부분의 학교는 고3 1학기는 수능 특강을 위주로 이제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그 공부가 결국에는 수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정시를 챙기는 친구들도 이제 국어나 영어 시간에는 다들 자기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들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완전히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는 이제 수시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 시기에 가면은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을 더 한다고 해서 이제 성적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과목은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과탐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탐 과목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제 성적을 올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 이때 가서는 시중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이랑 엔제 교재들을 이제 살 수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그냥 계속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대한 많이 푸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게 문제가 연계돼서 수능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문제를 스킵할 것인지 아니면은 몇 분 동안 붙잡고 있을 것인지 그런 행동 강령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3 때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드리면, 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내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갔어도, 어때요? 장원준 선배는 3등급이 넘어갔지만 고3 때 1점 몇 등급으로 올리면서 연대 학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갔고. 연대는 정시였고 학종은 서울대. 죄송합니다. 네, 서울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서울대. 네, 합격했으니까 내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가도 3학년 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어서 1학년 1학기 때는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배들이 다 1학년 때는 수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조건 모든 공부는 내신에서부터 발판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시를 놓고 정시에 집중하는 걸 판단하는 시기는 여기 4명의 선배 모두 다 추천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 그게 나의 성적과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보통 2학년 여름 또는 2학년 겨울 이렇게를 선배들이 추천하였으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내 성적이 아직 1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낮아도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방학 때는 수능 공부로 모의고사 공부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를 모두 다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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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생기부가 사실 여기 선배들 때랑 여기 학생들 때랑 약간 그 생기부 관리가 좀 달라요. 수상도 다르고 뭔가 다르고 그래서 사실 생기부 관리 꿀팁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학생들이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색택을 선생님이 써주고 생기부도 선생님이 써주고 내가 뭐 들고 가면 막 선생님이 막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실 텐데 생기부 관리 꿀팁이 나만의 생기부 관리 꿀팁이 있다 하는 학생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기부를 써주시다 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어쨌든 저는 한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게 편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선생님들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해지는 것도 딱히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 웬만해서는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안 듣더라도 최대한 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몇 번 눈 마주치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수업 시간 전후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 몇 가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나 얼굴 같은 것도 선생님들께서 외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기부를 확인을 했는데 뭐 내가 좀 더 추가하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제 원하는 대로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교과목 선생님들 말고도 담임 선생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뭐 조퇴나 지각이 잦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학급 임원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과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다 입시를 하다 보니까 그 입결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바뀌었잖아요. 이제 수상 경력도 못 넣고 봉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게 됐어요. 교내 활동 딱 이 정도. 동아리도. 그래서 이제 독서도 못 넣잖아요. 그죠? 다들 모르시나요? 네. 생기부를 이제 챙긴다는 건 비교과를 챙긴다는 것인데 대부분 여러 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전공 적합성, 학업 능력, 문제 해결성 이 세 가지는 꼭 보고 판단합니다. 생기부 볼 때.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만을 챙기겠다며 일관적으로 다 예를 들어 전 전자전기공학부니까 물리 계열 쪽을 다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다채성도 그만큼 더 중요해요. 생기부를 일관되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써져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은 그 대학에 맞는 인재를 뽑는 곳이지 어떤 분야만 관심 있고 어떤 분야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즉 대학을 넣을 때 그 대학에 뽑는 인재상 같은 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 가면은 네. 그런 걸 보고 생기부를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부에 붙었지만 네,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을 하는 이유가 성균관대학교가 우선 재단도 재단인데 전자전기공학이 더 저한테 생기부 내용도 다 맞고 전공에도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공대에 들어가실 분들, 자녀분들, 네. 고3 때 물리2는 꼭 수강하세요. 이거 안 들었더니 중앙대학교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교과 전형은 사라지고 지역 인재 균형만 남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교과 80, 비교과 20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합쳐져 있는 전형인데 학교마다 달라요. 저희 학교는 70대 30 보고 고려대학교는 80대 20 보는데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떻게든 비교과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교과들이 뭘 보냐? 앞서 말했듯이 전공 접합성도 중요한데 다채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땐 저는 밴드부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혀 물리와는 완전 상반되는 관계없는. 근데 교수 입학사정관도 그렇고 컨설팅 선생님도 그렇고 다 좋아하셨어요. 대학에서 이 친구 뭐 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막 다른 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대요. 정말로 컨설팅에서. 컨설팅은 정말 50, 70, 막 100도 주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곳인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리2 꼭 수강하세요.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지금 사실 세특이랑 행특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생기부에서. 그러면 내가 행특이나 세특을 이렇게 조금 다채롭게 한 나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만한 거리가 있는지. 네, 괜찮으세요? 네, 일단 다채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균관대 학생분님 얘기해 주셨던 다채롭게 한다는 말도 맞고, 다채롭게 하려면 또 선생님이랑 잘 지내야 한다는 한의학과분의 말씀도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눈 계속 쳐다보고 열심히 자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듣고. 그래서 저는 다채롭게 어떻게 채웠냐면요. 철학은 좀 문과 학문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세부특기 사항에 수학에 철학 세부특기 사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다 보면은 관련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 예시는 뭐 그 미적분의 원리와 철학자의 어떤 진리 탐구의 상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레포트 같은 거를 작성해가지고 선생님께 제출을 했어요. 다른 과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리라면 뭐 지리에서 여행 같은 걸 배우는데 여행이 사람의 뭐 본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작성을 해보고, 또 국어나 영어는 세특 채우기가 진짜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시간에 배우는 지문들이 국어 시간에 철학 지문 배우면 거기에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생각, 또 영어 시간에 내가 보고 느낀 생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과목에 철학 관련 세특을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열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전공에 대한 진정성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관리 팁이라고 했을 때
다채롭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대학교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걸 잠깐 설명해 보자고 하면 대학은 본질적으로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이고 또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자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연구기관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겠지만 교육기관이니까 그 학생이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주는 지식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쓸 때 이제 자율동아리를 제가 고3 때 했었는데 잘 들리시나요? 자율동아리를 제가 고3 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논문을 찾아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만들었고 근데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는 이제 3년 내내 꿈을 외교관으로 써가지고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갔는데 외교관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사실 좀 중요했었는데 외교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교학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냐, 내가 얼마나 정치 외교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싶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영어 내신이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리하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외교학부 와보면 2학년 때 내신은 4등급 맞고 합격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사실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1등급, 2등급을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과연 정치외교학부에서 우리가 주는 어떤 영어 리딩이나 그런 영어 회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충분히 나는 영어 원전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발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부 특기사항에 그런 걸 많이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전을 읽고 독후감을 직접 작성해서 냈는데 그 독후감에 어떠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실 양정고 선생님들은 써달라고 부탁을 안 드려도 이제 써갖고 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다채로운 생기부라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약간 이 친구랑 또 생기부 관리 철학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로 연결할 수 있는 건 연결하면 좋은데 못하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수학 1 같은 경우에 거기 정치 외교에 엮을 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찾지도 못했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그래서 사인 곡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뭐 태양열 전지판과 사인 곡선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학문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고 또 이 대학교에서 주는 지식을 내가 충분히 혼자서 받아 먹을 수 있다 수준의 어떤 다채로움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특을 챙길 때 이제 과목마다 세특을 챙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목마다 그 한의학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특을 챙기실 때 그게 해당 학년 또는 해당 학기에만 국한돼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은 그 주제를 이제 탐구를 다음 학년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까지 탐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해당 시간에 전염병 확산 모델을 주제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시간에는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만 조사를 하는 것에만 그쳤다면은 이제 이게 미적분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고3 때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세특 보고서를 선생님이 쓰라고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때 제가 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하는 게 다 거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학생의 신분일 때 특정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흥미를 보였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학생들이 제일 사실 어려운 게 선생님들에게 뭘 이렇게 들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선배들이 공통된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눈 잘 맞추고 질문하면서 먼저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과목마다 선배들이 자기 전공이랑 연계시키든 아니면 그 과목 자체가 됐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교과랑 연결되어 있는 리포트 같은 거를 작성해서 뭐 색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의학계열 교수님들이 대부분 좋아하시는 주제가 뭐 확률과 통계 그리고 언어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확통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진로 쪽에 이 확통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끔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아니 너무 다 근사해 보이잖아요. 주제들을 선정한 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런 주제들이 팍 하고 마음에 머릿속에 딱 들어왔나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주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사하게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사하게 잡지를 못했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가장 괜찮은 주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악기상 단원에서 황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황사가 중국에서 온다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논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봤을 때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 어떤 사막이다. 그 이유는 뭐 편서풍 뭐 무슨 풍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학생 차원에서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이 하는 연구가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고만고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묵직한 주제보다도 그냥 내가 외교관이라면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 주제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만 고민을 하면 바로 보이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저는 다양한 과목에 제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찾는 거를 선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그것을 활용한 방법이 책을 먼저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책에 그런 실마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수시를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공을 좋아한다면 취미로 그 전공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K무기라고 온라인 지식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는 진짜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일반 사람들에 맞춘 커리큘럼 정도로 강의를 제공해 주셔요. 그거를 보고 영감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지식 같은 거를 조금 뭐 단순히 모방한다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약간 소감문을 작성하듯이 활용하는 따지고 보면 뭐 독후감 비슷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재밌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교과서에 탐구 주제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생활과 윤리라고 한다면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나 뭐 안락사나 이런 주제가 있을 거고 뭐 수학에도 뭐 통계적 지식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기본적이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학교에 충실했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책과 온라인 강의 플랫폼, 뭐 유튜브도 사용할 수 있다면 있겠죠. 또 교과서 탐구 주제 잘 활용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법,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부 몇 시간이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데, 우선 OX 퀴즈로 하겠습니다. 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다. OX 들어보시죠. 자, 있는 학생이나 중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고다 보니까 주변에 플래너를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저는 그런 건 잘 못했고 뭔가 플래너를 사도 3일 쓰다가 말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문구점 가서 수첩 작은 거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그날 해야 되는 분량만 조금씩 정해가지고
그리고 써놓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아 이거 했다 안 했다 그냥 이 정도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아무래도 핸드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 뭐 공신폰이나 투지폰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끝까지 스마트폰을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썼고 아이폰에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일주일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요. 학원 다니면 이제 보통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10시에 끝나면서 집에 오면 뭐예요? 밥 먹고 씻고 놀아야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관리가 당연히 안 되고 방과 후에선 그래서 챙길 수 있는 순수 공부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본인이 정시다, 진짜 정시를 파겠다 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분들과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수업 시간에 너 왜 다른 공부하냐?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책상채로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 정도 도끼 없으면은 뭐든 안 돼요. 근데 진짜 학교 선생님 눈치 보지 마세요. 네,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학원 때문에 시간 관리는 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자기만의 공부 시간이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죠. 네, 많아지니까 자기만의 시간. 근데 고등학교 1, 2 학원 많이 다닐 때는 딱히 시간 관리가 필요하진 않아 보여요. 네, 저는 이제 옆에 계신 분과 동일하게 시간 관리 노하우가 없다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공부를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하냐, 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 어떤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다 했나라고 파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원을 여기랑 이제 수학학원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사실 학원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보통 학교 그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양정고 야간학습실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굳이 노하우라고 하자면 이제 캘린더에다가 그냥 이날까지는 무슨 문제집을 끝내놓겠다 정도밖에 안 써놨었고 그 사이에서는 저는 되게 유동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조금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학교에서 11시까지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집을 다 끝내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접고 뭐 다른 어떤 생활기록부 뭐 쓰는 걸 한다던가 뭐 좀 레포트 같은 걸 쓴다던가 해가지고 조금 여기저기로 주의를 많이 분산시키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저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꾸준함입니다. 사람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 학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게 고2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일주일치 과제를 주시는데 월요일엔 이거 풀고 화요일엔 이거 풀고 수요일엔 이거 풀고 이걸 조금씩 하다 보면은 뭐 하루에 푸는 양이 한 2지문밖에 안 되거든요. 2지문에서 3지문?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 책이 있어요. 이걸 뭐 한 달 안에 끝내겠다. 이거는 조금 뭐 나중에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 하루하루씩 적용해서 딱딱딱딱 끊으면 지체 없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한꺼번에 많이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꾸준한 연습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다 각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선배들 각자마다 다르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관리를 했다는 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후배들이 물었어요. 선배는 도대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 있다 없다 한번 OX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금 몇 분만 얘기 들어보시죠. 하시고 싶은 분. 다시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됐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 저는 사실 좀 다양했었는데 활동적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좀 쉬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3 때는 아무래도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좀 활동적인 걸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코인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도 가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냥 고기 먹으면서 얘기하고 정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서는 그냥 사실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는 성격이긴 해서 그냥 제가 그리고 솔직히 엎드려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눕고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악기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때 당시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압박이죠. 주변 분들의 압박. 본인은 괜찮을 수 있어도 주면 이제 그래서 무관심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보면 헬리콥터 엄마라고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무관심, 즉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분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모님들의 막 압박 이런 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챙기다 보면은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부모님들까지 의지할 때가 이제 부모님밖에 없어요. 자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있겠는데, 네, 일단 1차원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밖에 없는데 부모님마저 나를 막 힘든데 거기서 막 뭐라 하시면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기도 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고 막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스트레스 엄청, 나 너 믿는다 이 한마디만 해도 책임감하고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네, 믿는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남학생들은 사실 게임의 유혹도 굉장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후배. 저는 게임을 지금까지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못 참았어요. 저는 근데 절제는 해야죠. 예, 절제는 해야 되는데 막 엄청 공부가 안 될 때나 나 진짜 이래도 막 공부도 안 되는데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 들 때는 차라리 그냥 놀고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책임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라면 게임을 하면서도 솔직히 죄책감 느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원동력 돼서 더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근데 책임감이 생기면 어느 정도 사고는 가능하니까. 네. 저는 게임 말고 뭐 유튜브나 뭐 영화 보거나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게임 하면 즐겁죠. 영화를 봐도 즐겁고 뭐 유튜브를 해도 즐겁고. 근데 저희는 항상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공부라는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즐거움도 배가 되고요. 그냥 계속 게임만 하다 보면 오히려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약간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정말 좌절감도 들고 공부를 못했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뭔가 삶의 균형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야 할 때다 조금 마음을 강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이제 후배들이랑 이렇게 방학 좀 어떻게 보내야지 좀 잘 보냈다 이렇게 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신가요? 이것도. 우선 저는 사실 봉사랑 독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옆에서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록하는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셔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체력을 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막판에 가서까지도 스퍼트를 올릴 수 있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사실 잘 안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크게 동의를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체력 싸움이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고3이 되고 나서야 이제 매일매일 몬스터 한 캔씩 그다음에 커피 한 잔씩을 마셔야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저도 미리 운동 좀 해둘 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실 때 체력을 기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학 때 뭘 해야 할까라는 말에 직관적인 대답을 하자면 분야별로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사고형 수능과 암기형 내신 국어는 예시당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을 익히면서 수능 국어 개념 강의를 듣고 지문 독해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학은 수능과 내신의 범위가 겹치기에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행의 척도를 말하자면 고1 여름방학 기준으로 수학까진 2번 정도. 왜냐면 고1이면 저는 당연히 수시를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 커리큘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번까지는 무조건 돌려 최소한입니다. 미니멈 값이에요. 2번까지는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미 선행이 되어 있으신 학생은 다음 학기 즉 2학기 공부를 병행하면서 계속 진도 나가시면 되세요. 네, 진도 나가면 더 좋죠. 겹치니까 배운 만큼 자신한테 온전히 받아들인 건데. 그 다음에 영어는 단어 암기와 본인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 학년의 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1학년인데 내가 1학년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 그럼 2학년 거로 하면 되고 2학년 게 너무 쉽다 하면 3학년 거로 하면 됩니다. 영어는 정말 학년별로 난이도가 정말 직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3학년 건 어렵고 2학년 건 중간, 1학년 건 쉽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탐구 과목은 솔직히 여름방학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비교적 어렵지도 않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은 다음 학기까지만 하는 걸 하고 추천하고 중요한 국수형의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방학 때는 저는 내신을 전혀 안 건드렸던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옆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상을 끝낸 친구들은 수하를 바로 들어가면 되고 또 뭐 그 이상 알아서 선행 학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저는 탐구는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어를 좀 많이 시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시간 재놓고 집에서 좀 심심하면 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고3 때 가서 국어가 되게 고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과목인데 고3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국어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수학이라던가 또 제가 이제 탐구를 정치화법이랑 경제를 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사실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저는 생활 패턴을 좀 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6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집에 와가지고 10시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학기 중에는. 근데 그거를 방학 때까지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뭐 정말 2시, 3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또 좀 늦게 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공부 시간대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학을 풀다가 사탐을 풀고 또 국어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을 찾은 게 저는 방학 때 조금 생활 패턴이 많이 자유로워지면서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걸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책을 읽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혹시 여기 3학년 분들은 안 계시죠? 네, 3학년 때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때는 왜냐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3학년 때 여름부터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자기가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많이 여름에 길러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독서에 넣을 용도가 아니라면 그냥 3학년 때 좀 많이 치중해서 읽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앞에 분 말씀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 때 막 절박해서 다른 사람 공부법 급급하게 따라 하다 보면은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시니까 저는 일단 자신이 가장 취약한 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진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수학이 6등급이 나왔어요. 내신 성적이요. 네,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해가지고 그 취약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네, 그 다음에 저는 독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는데 제 전공 선택 계기에 있어서 책 2-3권씩이 저한테 남아져 있어요. 정말 인생을 바꿨을 만한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가끔씩 중간고사 기간이랑 수행평가랑 이런 거 챙겨야 할 시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책 같은 거를 많이 읽다 보면 수행평가 챙기기가 조금 편해요. 글쓰 주제를 가지고 글 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발표 주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이 주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학에 오시면 책 많이 읽어야 합니다. 미리 읽어두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뭔가 입시 시험과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이 뭐였나요? 한번 추천해 주시죠. 근데 저는 제 전공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과에 왔으니까 문과에서 짱인 거는 로스쿨 아니겠어? 법대를 가야지. 법이 뭐지? 법은 정의 아니야?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제가 기대했던 사회적 법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단순했구나. 조금 저를 되짚어보게 됐죠. 그때 이후로 생각하는 게 깊어지면서 주제 탐색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수행평가 주제도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쉽게 마련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주는 영향력은 진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후배님들은 대입이란 길에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이고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우선 학생들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자기를 그렇게 극한으로 몰고 가지 말고 언젠가는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놀면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뒤에 만약에 콘서트 일정이 있으면은 그 모든 일정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에게는 보상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당히 노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다고 느껴지신 게 그냥 가만히 냅두신 게 저를 믿는다는 게 가장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자식분들을 믿고 가만히 냅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간 파국으로 치닫는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냅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학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너희는 지금 가장 이기적이어야 되는 나이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이기적이어도 되는 나이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들은 말 안 해도 너네 믿으니까 열심히만 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만 해라. 네, 저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무관심 좋죠. 네, 믿고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근데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희망한 학교, 학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보시고 네, 조언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봉사나 독서 심지어 뭐 안 들어가더라 또 세특이 안 들어가는 게 많아졌어요. 소논문도 안 되고 외부 대회도 안 돼요. 자소서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것들 다 부모님들이 먼저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알려줄 시간이 안 되신다면 컨설팅이라도 저는 컨설팅 5번 했거든요. 네. 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과가 좀 약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비용은 뭐 다 달라요. 50에서 100, 300까지 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눈치 보지 말라고 이기적이어도 되는 나이니까 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아픈 성적을 받는 분도 있겠죠. 저도 사실 3.2등급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등급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과학 5등급, 사회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학을 딱히 좋게 갈 수 있는 등급은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 그러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저는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4점대, 3점대가 나왔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수능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나는 이 과목은 2등급만 맞으면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난 전 과목 만점을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씩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이제 부모님들이 뭘 해라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걸 따라가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긴 했는데 막 뭔가 막 이렇게 쪼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런 설명회 오는 것도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때 너 이거 했니?가 아니라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뭐 했니? 라고 하면 사실 학생들이 되게 답변할 수 있는 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니? 그럼 저 수학 공부도 했고요. 국어 공부도 했고요. 뭐 국어는 뭐 어떻게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들도 질문하실 때 좀 더 주관식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주제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것도 쪼는 걸로 느껴져요. 네, 저는 학생분들께 남에게 휩쓸리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남과 비교하는 건 절대로 금물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를 예시로 들면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2등급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적게 해서 2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걸 보고 굉장히 조금 억울했거든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너무 PC방도 다니고 공부도 대충 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성장 환경이 다르고 배경 지식이 다른데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입 결과도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뭐 서울대를 못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거기서 오는 행복함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저는 제가 스스로 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건지 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그냥 믿고 맡기셨어요. 거기서 오는 뭔가 자유로움과 편안함?
약간 압박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공부 안 하고 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조금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좀 더 좋은 쪽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신문 스크랩트 같은 거 가끔씩 저 자고 있을 때 책상에 올려다 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너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를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죠? 제가 아는 학원 재원생들 중에 전 나중에 꼭 여기 앉아서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좋은 대입 결과를 얻어서 여기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후배들에게 멋진 조언을 해주는 그런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든든한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선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